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1-4-12 고려의 사회구조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중단원이 바뀌었어요. 1-4 고려의 사회와 사상이 돼서 이제 우리는 고려시대에 관련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고려의 신분제도나 가족제도와 같은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제도를 보기 때문에 그 전 내용보다는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0페이지 상단을 보면 고려의 사회구조라고 해서 그림과 글이 나와 있는데요.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아집도 대련의 일부에는 넓은 뜰에 앉아 고고하게 그림을 감상하는 고려시대 관료들이 그려져 있다. 한편 노비로 추정되는 사람은 힘겹게 그림을 그렸고, 이처럼 고려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그러나 고려 사회는 신라 골품제 사회에 비해 신분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회였다라고 해서, 지금 그림을 보면 노비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힘겹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배우고 나면 고려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주로 과거, 군공, 재산, 그리고 특수한 기술 또는 저항운동 등을 통해 신분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신분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양인과 천인, 그리고 양인이 다시 양반, 중간계층, 양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분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양인과 천인, 자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인과 자유가 박탈당한 피자유민인 천인, 천할 천자를 써서 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양인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층을 귀족, 중간계층, 양민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지배층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양반과 중간계층이에요. 이렇게는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래 일반 양민과 천민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지배를 받는 사람, 피지배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반이 아니라 사실 여기 귀족이라고 쓰면 더 옳을 것 같아요. 보통은 조선시대는 양반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지만 고려시대는 귀족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문무관료이기 때문에 양반이긴 하지만, 사실상 무반의 힘은 무신 정권기에만 강했기 때문에 귀족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먼저 귀족은 왕족과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억나죠? 문벌 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있고, 가문 간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문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죠. 자, 두 번째 보일 계층은 중간계층인데요. 귀족과 양민 사이에 껴여 있다라고 해서 중간계층이고, 서리, 향리, 하급 장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리의 경우에는 중앙관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관료들, 향리는 기억나죠? 호족이 지방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중에 점점 지방관청에서 아전으로 일하게 될 사람들이고, 하급 장교 해서 모두 다 일정 정도의 국가로부터의 하는 일은 있지만 고위 관료는 아닌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앙관청, 지방관청, 하급 군인, 하급 장교. 자, 세 번째 계층은 양민입니다. 양민은 농업과 상공업자 등에 종사하는, 특히 대부분이 농민인 사람들이고요. 바로 이들이 조세, 공납, 역, 여기 세금이거든요. 조세, 공납, 역이라고 불리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고, 자유민이기 때문에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 정도의 일정 정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주어지고 있는 사람들,
노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신 관료가 될 수 있는 문과 시험에는 거의 응시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오랜 기간 동안 공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양민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번째 계층은 천민인데 대부분 노비이며 재산으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비는 공노비, 외고노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비는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노비의 종류는 두 가지. 하나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 관청이나 왕실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 공노비라고 불리고요. 노비 중엔 또 누구 있냐면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비, 산업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산업이는 다시 두 가지로 하나는 주인과 함께 살면서 노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이 산다라는 뜻의 같이 거주한다, 솔고노비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따로 떨어져 산다, 외고노비라고 합니다. 그럼 외고노비면 실질적으로는 농민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본인의 몸이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 본인의 몸의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매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농민과는요. 공노비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공노비의 경우에는 관청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노비, 입영노비라고 부르고, 그리고 역시 산업위의 외고노비처럼 외고노비가 있어요. 그래서 입역노비와 외고노비로 구성이 됩니다. 어쨌든 모두 다 재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매매,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요, 증여, 그리고 자손에게, 특히 산업위의 경우에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요. 상속.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 모두 다 일반적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돈을 이렇게 넘겨줄 때 증여, 돈을 자식에게 죽으면서 넘겨줄 때 상속, 이렇게 아니면 사고 팔고 매매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실상 가축과 별다를 바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귀족, 중류층, 중간계층, 양인, 천민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신분 구조가 움직일 수 있느냐? 신라 시대에 비해서는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동할 수 있냐? 첫 번째는 바로 과거입니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분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특히 향리가 문신관료 시험을 봐서 귀족으로 탈바꿈하는 일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농민들이 과거 시험을 실질적으로 볼 가능성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분별 응시 자격 제한이 존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군공이에요. 군사적인 공을 세우는 거죠. 개인 단위,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개인이 군공을 세우면 개인이 승진을 하고, 지역, 향 또는 부곡 또는 소와 같은 지역에서 이게 차별을 받는 특수행정구역 있잖아요. 이 특수행정구역이 일반적인 군연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당시에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를 중심으로 해서 처인부고이라는 곳에서 몽골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고려 정부가 몹시 기뻐하며 이 처인부곡을 처인현에 해당하는 처인성으로 승격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군공으로도 충분히 지역 단위로도 승격이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재산을 모아서 노비가 일반 양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향부곡소 중에서는 저항운동을 통해서 향부곡소 자체가 승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수도 이따가 탐구교실에서 보게 될 망이망소위의 난이 일어났던 공주 명학소가 대표적이고, 원간섭계에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매를 길러서 출세한 박이라는 사람,
박이는 밀양 사람으로 매를 바치러 원나라에 다녀와 응방은 당시 원나라가 워낙 고려에게 매를 잡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매를 잡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잡아다가 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를 잡는 기관까지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는 꽁지깃이 드물게 14개인 매를 중국 황제, 원나라 황제에게 진상하고 그 답례로 황제가 자신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고 왕에게 알려 장군이 되었다. 충선왕이 즉위하여 첨의찬성사를 더하였고 밀양군에 봉하였다. 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기술은 아니지만 환관 중에서도 아주 신분이 크게 상승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온라인상에서 말하기 좀 부적절하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지역별, 직업별로 다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51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 또는 직업별로 신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 지역별 구분은 우리가 이미 고려 초기에 정치를 할 때 나왔었는데, 먼저 지역별 구분이면 지방관이 존재하는 주연이 있고요. 그리고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죠. 그래서 주연이 있고 지방관이 있는, 지방관 없는 속현이 있고, 그리고 아예 차별을 받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향부곡소의 경우에는 주민들 자체가 과거 시험의 응시가 불가능한 차별을 받고 있었고, 이사도 못 가요. 거주 이전에 제한도 있었고, 다른 주연이나 속현보다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다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직업별로 구분을 좀 해보자면 직업별로 구분하면 요 정자가 직업을 말해요.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 있는 집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냐면 정호가 있고 직역이 있는, 직역이 없는, 하는 역할이 없는 백정이 있고 수공업자와 상인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교과서 51쪽에 나와 있는 표가 옆에 나와 있는 거죠. 지역별 구분, 직업별 구분인데 정호는 직역, 하는 직업, 하는 역할이 있는 사람들을 정호라고 불리는데, 서리, 아까 나왔죠? 향리, 하급장력, 전부 뭐예요? 앞서 나왔던 중간계층, 중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호라고 불려요. 물론 이 위에는 또 누가 있냐면 역시 하는 역할이 있는 귀족들, 양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백정. 사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백정이라는 명칭이에요. 일반 농민들을 가리키는데 일반 농민이 백정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백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 하는 직업이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말할 때 백자는 흰백자를 써요. 직역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로부터 하는 일은 없지만 일반 농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백정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조선시대는 왜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왔냐라는 거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이 백정이라는 용어는 일반 농민에게만 썼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선 초기가 되면은 일반 농민들, 양민의 숫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가장 차별받았던 사람이 바로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백정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일반 농민이 저런 천한 사람들이 백정이라는 용어를 쓰면 우리는 백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백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일반 농민들을 가리키는 백정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차별받는 사람들에게만 붙여준 명칭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 농민 아래에 누가 있냐면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일반 농민에 비해서는 조금 차별을 받았던, 좀 더 대우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나오는 조선시대나 지금 배우고 있는 고려시대나 모두 다 농본주의 사회, 농업을 근본으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이렇게 지역별, 직업별 구분을
표로 나타내 보면 학습지로 나갔던 이 표가 나올 거예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눌 수 있고, 양인은 귀족, 중간계층, 양민, 농민이었죠. 주로 농민, 상인, 수공업자, 천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귀족이나 중간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직역이 있는 사람들, 바로 국가로부터 하는 역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호라고 불렸고, 일반 농민들은 정호가 아니었죠. 그래서 정호가 없는 사람들, 직역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백정이라고 농민들을 말했고, 아예 농민이에요. 농민. 그리고 그 밖에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있고, 천민들은 재산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었죠. 직업별로 구분인데 학습지에 있는 내용 옮기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직업별로 좀 구분해 보면 귀족에는 왕족, 고위 관료 있고, 그리고 중간계층에는 서리, 하급장교, 향리 등 있고, 백정은 일반 농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반 농민과 함께 양민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수공업자와 상인들이고, 천민들은 산업이, 공업이, 외건업이 등등등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보자면 개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거 왕족과 고위 관료들이 많았고, 귀족들이니까요. 그 밖에 설이나 향리나 또는 하급장교나 이런 사람들, 또는 일반 농민, 수공업자, 상인,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노비들까지도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은 주현, 파견되지 않은 지역 속현, 그리고 향부곡, 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탐구 표시를 볼게요. 교과서 53페이지인데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 표입니다. 지도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자료 1부터 보면 향부곡소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위라고 해서, 향부곡의 주민들은 국유지를 경작하는 미안 소리가 계속 나죠. 농업 분야에서 소의 주민들은 국가의 수공업 수요품을 생산하는 수공업 분야에서 무거운 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과거 응시의 자격이 없었고 형벌을 받을 때 노비와 동등하게 취급되었으며, 또한 일반 군연의 양민과 결혼할 수 없었으며 승려가 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차별로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이탈하지 못하였고, 본인들이 맡은 직역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해서, 향부곡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료 2번은 향부곡소의 주민들이 신분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가지 사례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망이 망소위의 난이라고 불리는 무신정권기의 공주 명학소, 향소, 부곡, 명학소 사람들 중에 망이 망소위,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좋은 집안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소에서 차별을 받았던 이 망이 망소위가 중심이 돼서 무리를 불러 모아 공주를 공격하고 무너뜨렸대요. 명정 6년 6월. 결국 망이 망소에는 이제 난으로 끝났지만 이 명학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습격하여 충순현, 군현으로 삼고, 내원성 양탁을 현령으로 내시 김윤씨를 현이로 삼아 달래게 하였다. 지방관도 파견을 해서 달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몽골 침입이 있었을 때입니다. 고종 42년, 원래 고종이라는 왕 이름은 보통 침략을 많이 받은 왕들을 이게 붙여준 명칭이거든요. 1255년에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몽골군에 방어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므로 소를 이간 현으로 승격하였다라고 해서, 아까는 처인성 얘기했는데 여기는 다인철소 얘기 나오군요. 네, 현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신분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문제 1번과 2번,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자료 1과 지도를 통해 고려 정부가 향부곡소의 주민을 차별한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부곡소 주민에게 국유지 경작, 국가의 수공업 수요품 생산 등의 부담을 부과하여 국가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차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자료 2에서 공주 명학소와 충주
다인철소가 현으로 승격한 방법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공주 명화서는 망이 망소위의 난, 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으로 승격되겠고, 충주 다인철소는 주민들의 군공, 몽골을 막아냈던 군공을 인정받아 현으로 승격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는 일반 군용과 향부곡 소를 구분하는 고려 지방 행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향부곡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태어났더니 내가 향, 부곡 또는 아까 망이 망소이처럼 명학소라는 데서 태어나서 남들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결국에 국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향, 부곡, 소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아예 그 사람들 이동하지 못하게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제도였다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시대인 조선시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단은 네 번째 보면 다양한 귀화인의 수용, 귀화 요즘도 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귀화인인데 고려가 이 귀화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미 귀화인이 썼어야 되는데 다양한 귀화인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교과서 51페이지 아래 보면 하단에 재밌는 그림이 3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만 명의 유민과 함께 온 발해 왕자 대광현. 그래서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던 태조 때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대광현에게 이 사람 대시성을 가지고 있는 발해 왕족에게 왕시성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성선책이라고 왕시성을 하사하여 고려 왕실 족보에 등록해주겠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후하게 대우하면서 받아들여주는 모습이고, 두 번째 역시 봤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과거제 시행을 건의하는 후주 출신 쌍입니다. 과거제를 시행하소서라고 광정하게 얘기하니까 그대가 직접 시험관이 되어 인재를 선발하게 하라라고 해서 쌍기 머물러 살게 되고, 세 번째 이건 배우지 않았는데 14세기에 홍건적을 격퇴해서 군공을 세웠던 원나라 출신, 원래 몽골 사람인데 고려에 머물면서 있었던 변안열이라는 사람이고, 홍건적에게 빼앗긴 개성을 되찾자라고 해서 지금 큰 공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귀하인들을 보면 배경들이 초반에는 고려 건국 초에는 중국 내 여러 왕조의 항쟁 가운데 넘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거란건이 건국되고 발해가 멸망하면서 넘어오는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대광현이 있었고, 두 번째 원간섭기에 원공주 일행으로 고려에 정착하여 홍건적의 난을 피해 귀화한 사람들, 여기 변안열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여기 중국 내 여러 왕조의 항쟁은 후주 출신의 쌍기도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고려시대는 귀화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관직, 토지 등을 수여하며 귀화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라는 점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면 사실 올해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중에 코로나 제외하고 나면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차별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국에서 이제 기화해서 넘어온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관점이나 시선이 그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잘못된 관념이었던 단일민족도 아닌데요. 보면 아니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했고 지금 그렇게 버무려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못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라는 부분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면, 고려시대의 가족제도는 여성이 지위가 높았다라는 것이 일단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여성의 지위는 좀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선 후기 성리학이 일반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사실
고려 시대까지만 봐도 여성의 지위가 과연 낮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낮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조선 후기에 성리학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만 지금 사회적 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여성상이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도 그랬냐? 그거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려시대는 전 근대 사회라고 하죠. 보통 전 근대 사회는 주로 사회 진출은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적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조선시대보다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 특징을 하나씩 볼게요. 먼저 결혼 및 가족을 보면 부계와 모계의 혈연을 모두 중요시한대요. 지금 현대는 그래요. 근데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부계와 모계 중에 부계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잘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친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어머니의 아빠, 어머니의 엄마는 외자를 꼭 붙여서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이렇게 해서 약간 차별이 있었다. 차별이 아니라 사실은 부계를 중심으로 모든 혈연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일부일처제. 뭐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고, 여성이 자유로운 재혼이 가능합니다. 어느 시대와 비교해 볼 만하냐면 조선과 비교해 볼 만해요.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확산되면서 재혼을 재가라고도 하는데, 여성들의 재혼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일반적이냐면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에요. 결혼하면 뭐 지금 또 현대는 너무나도 사회가 또 달라져서 결혼하면 따로 결혼한 신혼부부가 나와서 살지만, 과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산다 그러면 무조건 남편의 남자 쪽에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사는 시집살이가 기본적인 모델이었는데,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인의 집에서 같이 가서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고려시대 귀족에게 주어지는 특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주어지는 특혜, 음서라는 혜택인데, 음서는 아들 그리고 친손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 누구에게 주냐면 본인의 딸의 사위, 남편, 딸의 남편, 사위에게도 음서를 줄 수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외손자에게도 음서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딸이나 외손녀들이 관직을 받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 당시 관리는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남편도 딸에게 주어지는 만큼의 음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음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음서도 사위나 외손자에게 적용이 됐구나. 그리고 여성도 호주가 집호자거든요.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주가 될 수 있고, 자녀는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등재를 했대요. 태어난 순서대로 안 하면, 조선시대는 남성부터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가 딸이 먼저더라도 남자를 먼저 작성하고 그 뒤에 여성을 붙이거나, 아니면 여성은 결국 시집을 가서 시집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의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호적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도 하나 실려 있는데,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라고 해서 이규보라고 하는, 전에도 또 나왔던 사람인데 무신정권기의 대표적인 문신이었죠. 이 사람 돌아가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에 대해서 막 장모와 장인의 은혜가 친부모님과 같고 저를 돈독하게 대우해주시고 필요한 거 말해주는데 저를 두고 걸으시니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관리였던 박유라는 사람이, 지금 남성들은 뭐 전쟁터에 나가 죽거나 여러 가지 죽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 못한 여성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신하나 관료들에게 여러 부인, 철을 두게 하고 품위에 따라서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십시오라고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라면서 건의했는데, 그런 말을 건의하고
연등의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가는데 어떤 노파가 뭐라고 하냐면 그를 손가락질하며 첫 번째 부위 말고 뭐 두 번째 부위, 세 번째 부위 첩이라고 하잖아요. 첩을 두고자 한 요청한 자가 저놈의 늙은이다 라고 하자 막 손가락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의견을 철회하게 되었고 당시 재상 중에는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는 정지하여 결국 실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기사가 항상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과 관련된 데 보면 부부가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성의 사업 투자도 하고 기부 활동도 하고. 그리고 왜 부부가 함께 독립적인 재산이냐면 여성의 재산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뭐가 가치가 되면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모를 이제 모시는 거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모셔야 될 때 뭐 그 남자 아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모시고 제사도 큰아들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 집에서만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모습이고 이런 것도 역시 남녀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봉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내용이 많지 않았던 고려의 사회구조라는 부분이었고 잘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